몽골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연방 국가를 만든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나요? 결과는 한국이 무려 95%, 중국은 고작 3%였습니다. 처참한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몽골은 우리 자원 창고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영하 40도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몽골 국민들은 한국을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중국이 100년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그 마음을 한국은 어떻게 단 30년 만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사막에서 피어난 황금빛 기적, 그 감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지정학 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 토마스 라이너입니다. 시계를 2024년 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화려한 자리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메인홀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제된 비공개 세션룸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참석했던 세션의 주제는 유라시아 자원 안보였습니다. 무거운 주제만큼이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 자리에는 몽골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경제개발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관료였어요. 그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몽골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자원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원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한 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마이크를 툭 쳤습니다. 중국 상무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통역기를 통해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례했습니다. 잠깐, 듣자 하니까 말이 너무 길군요. 회의장에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몽골 차관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원 주권이라니,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몽골은 그저 지리적으로 중국의 뒷마당에 불과합니다. 창고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 들면 곤란하죠. 순간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침묵이었죠. 창고지기라니요. 주권국가의 대표에게, 그것도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원창고 취급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몽골 차관의 손을 봤습니다. 책상 아래로 내려간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더군요. 그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겠죠.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의 논리였으니까요. 중국 관료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안 사주면 그 많은 석탄 다 어디다 팔 겁니까? 태평양에라도 버릴 건가요? 그 오만한 한마디가 회의장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몽골을 대하는 진짜 방식입니다.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동반자도 아닙니다. 그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잠가버릴 수 있는 창고일 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인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다. 하지만 다보스에서의 모욕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340만 몽골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처참했으니까요. 단순히 말로 무시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죠. 제가 직접 몽골 고비 사막으로 날아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현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보스에서의 그 싸늘한 침묵을 뒤로하고 저는 곧장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류상의 수치가 아닌 진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몽골로 향했죠.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낡은 지프차를 타고 남쪽으로 7시간을 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 그 황량한 땅 한가운데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던 한 60대 유목민이 멈춰 선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하지만 두레박을 아무리 깊이 내려도 올라오는 건 흙탕물뿐이었죠. 물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저 멀리 거대한 굴뚝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중국 국영기업이 운영하는 구리 광산이었습니다. 사막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산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유목민 마을 전체가 1년을 쓰는 양보다 많았습니다. 중국이 광물을 씻어내기 위해 펑펑 물을 쓰는 동안 몽골의 양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이제는 중국 허락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됐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예고도 없이 국경을 닫아버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시 국경검문소 폐쇄회로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석탄을 실은 몽골 트럭 3,000대가 국경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길이만 무려 100km에 달했죠. 5도가도 못하게 된 운전기사들은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3주를 버텼습니다. 트럭 위에서는 석탄이 썩어가고 있었고 몽골 경제는 그야말로 질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출의 94%가 막혔으니까요. 나라 전체의 돈줄이 끊긴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몽골 정부가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관영 매체를 통해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말 잘 듣지 않으면 언제든 굶겨 죽일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총칼만 안 들었지.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제라는 무기로 한 나라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사냥이었죠. 몽골 국민들의 가슴 속에 중국은 이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던 몽골 땅에서 기이한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중국이 우물을 말리고 국경을 닫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몽골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중국이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수치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전 세계 정부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정학을 연구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끼리는 사이가 좋기 힘들다는 법칙이죠. 영토 분쟁, 역사 갈등, 자원 싸움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2024년 몽골의 비밀 여론조사 보고서는 이 수백 년 된 지정학의 법칙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대회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억눌린 몽골 사회의 끓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아주 직관적이고도 도발적이었습니다. 만약 몽골이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와 연방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임기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묻는 그야말로 민족의 생존 본능을 테스트하는 질문이었죠. 결과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계 오류가 아닐까 싶어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돌려봤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95%였습니다. 몽골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단 하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95%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95%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선 일종의 집단적인 열망이자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라고 봐야 합니다. 340만 몽골 국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을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미래의 동반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반면 국경을 4,600km나 맞대고 있는 중국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고작 3%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수치였죠. 나머지 2%는 러시아나 기타 국가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데이터가 외교 채널을 통해 베이징에 전달되자 중국 외교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연구소 정보통에 따르면 당시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긴급 소집된 회의 분위기는 초상집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지난 30년간 몽골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차관을 빌려주며 경제적으로 꽁꽁 묶어두었으니까요. 자신들이 밥을 먹여주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성적표가 고작 3%라니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굴욕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즉각 신경질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환구시보나 CCTV 같은 매체들이 일제히 몽골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는데 그 논조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하다, 역사를 잊었다, 한국과 미국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었죠. 심지어 중국의 한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지리적 숙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감히 대륙의 품을 떠나 반도 국가인 한국에 붙으려 하는 것은 지정학적 자살행위다. 라고 말이죠. 이 발언은 몽골 사람들의 자존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자신들을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닌 언제든 복종시켜야 할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울란바토르의 젊은이들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촛불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우리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아느냐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땅을 파헤쳐갔지만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 석탄을 가져갔지만 제값을 주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를 이웃이라 불렀지만 우리를 노예처럼 대했다. 이것이 3%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3%는 공포가 만들어낸 수치였고 한국의 95%는 희망이 만들어낸 수치였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정학 연구자로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싫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몽골은 유독 한국에게만 이토록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걸까요? 단순히 K-팝이 좋아서,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그런 문화적인 호감만으로는 국가의 운명을 건 95%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난 30년 동안 한국이 몽골 땅에 뿌려놓은 아주 특별한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이곳에서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무기로 몽골 사람들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난 울란바토르 대학의 한 노교수는 제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올 때 계산기를 두드리며 오지만 한국 사람들은 올 때 손을 잡으러 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어떻게 했길래 거대한 제국 중국을 제치고 340만 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통계학에서 표본의 크기는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런데 몽골의 친한 감정을 분석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표본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난 시민 10명 중 8명은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 340만 명 중 한국을 오가며 일하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무려 4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의 11%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제 조국 독일로 치면 국민 900만 명이 특정 국가에 가서 살다 온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몽골의 모든 가정, 모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은 한국 땅을 밟아봤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유목민들을 한반도로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생존이었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가혹합니다.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1년 중 절반을 차지하죠. 땅이 얼어붙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건설 현장도, 노점상도, 그 어떤 야외 경제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실업의 계절이 7개월이나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임금 격차는 결정적입니다. 몽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도 월급은 한화로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초보자도 25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연봉이 4배 가까이 뛰는 그야말로 기회의 땅인 셈이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벌었다면 그저 부유한 나라, 돈 많은 나라로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것은 바로 대우였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30대 남성 바트바야르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 이삿짐 센터에서 5년을 일했습니다. 유목민의 후예답게 그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 키보다 큰 양문형 냉장고를 혼자서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사진 속에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그와 그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있는 한국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는 그 사장님을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 때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드리라며 보너스 봉투와 스팸 선물 세트를 챙겨주셨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작업 도중 그가 실수로 값비싼 가구를 긁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해고될까봐, 월급이 깎일까봐 덜덜 떨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에게 화를 내는 대신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 밥이나 먹자. 그는 그 따뜻한 국물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그저 말하는 기계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40대 여성 알탄체책 씨의 사연도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돌봐야 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던 할머니가 그녀에게 밥은 먹었냐며 사탕을 건네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마치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서툰 한국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그녀가 몽골로 휴가를 갈 때는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손에 쥐어주며 건강히 다녀오라고 당부하셨죠. 알탄체책 씨는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정이라는 게 통해요. 우리를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40만 명의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몽골을 작은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어보면 여기가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거리마다 한국 편의점 브랜드 간판이 즐비합니다. 몽골 사람들은 아침에 한국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먹고 점심에는 한국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대형 마트에 들어가면 진열대의 80%가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고 처리가 아닙니다. 가장 핫한 신상품들이 서울과 동시에 깔립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한국 트로트를 흥얼거리고 카페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강요된 문화이식이 아닙니다. 중국이 공자학원을 세워 사상을 주입하려 했을 때 몽골인들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문자를 강제로 바꾸려 했을 때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는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사장님, 할머니, 동료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이 깃든 나라의 문화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되니까요. 40만 명이 경험한 그 존중의 기억이 나비효과가 되어 340만 국민 전체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돈다발을 흔들지 않고도 중국을 3%로 밀어내버린 한국의 진짜 저력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만으로는 국가 간의 연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뼈대를 세워줄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죠.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넘어 기적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중국도, 일본도,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으며 포기했던 불가능의 영역, 사막 한가운데서 황금빛 별을 키워내는 신의 기술을 선물한 것입니다. 지정학에서 식량 안보는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먹을 거리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누군가에게 목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몽골이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고기를 주식으로 하던 유목 민족이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식생활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문제는 몽골 땅이 벼농사에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이고 1년 내내 건조한 바람이 불어댑니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깁니다. 토양은 염분기가 가득한 알칼리성이라 작물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 죽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쌀 소비량의 100%를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수입의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식량 주권을 중국에게 저당 잡힌 셈이죠.
몽골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81년부터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당연히 중국이었습니다. 농업대국이자 바로 옆 나라인 중국 기술진이 자신만만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들의 품종은 몽골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연구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일본의 벼는 몽골의 거센 모래바람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결론을 내렸습니다. 몽골에서 벼농사는 신의 영역이다. 불가능하다. 그냥 포기하고 사다 먹는 게 낫다. 그런데 2021년 이 불모의 땅에 한국농촌진흥청 산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일명 코피아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책임자로 부임한 오명규 소장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흙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은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물의 온도였습니다. 몽골의 농업 용수는 대부분 설산에서 녹아내린 눈 위를 흐르는 물이나 지하수입니다. 한여름에도 수온이 섭씨 10도를 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손을 넣으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죠. 벼는 열대성 작물입니다. 뿌리가 따뜻해야 영양분을 빨아올리는데 이렇게 찬물을 그대로 논에대면 벼가 냉해를 입어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얼음물에 목욕시키는 것과 같았죠. 오 소장과 한국연구진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온수지 농법이었습니다. 논 옆에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찬물을 먼저 받아둡니다. 그리고 태양열로 물을 데운 뒤에 논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우리 조상들이 둔벙을 파서 물을 관리했던 지혜를 몽골 사막에 적용한 겁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몽골의 태양은 차가운 지하수를 벼가 자라기 딱 좋은 온도로 데워주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바람과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여름은 너무 짧습니다. 9월 초만 되어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보통 벼는 150일 이상 자라야 수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100일 안에 모든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시속 50km가 넘는 강풍이 벼 이삭을 때려서 나달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진부울벼라는 품종입니다. 이 벼는 원래 한국의 강원도 산간 지역, 즉 춥고 바람 많이 부는 고지대에서 재배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품종입니다. 키가 60c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일반 벼의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심은 지 9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이죠. 마치 몽골의 환경을 예언하고 만든 것처럼 완벽한 맞춤형 품종이었습니다. 한국연구진은 이 진부울벼 종자를 가져와 사막 한가운데 조성된 시험논에 심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못한 걸 너희가 한다고? 일본 연구진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저건 예산 낭비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들판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서 초록색 싹이 올라오더니 어느새 무릎 높이까지 자라나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그것은 사막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기적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40년간 중국도 일본도 실패했던 그 일을 한국이 그것도 단 3년 만에 보란듯이 성공해낸 겁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헥타르당 4.6톤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평균 수확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막에서 한국 본토와 똑같은 수준의 쌀을 생산해낸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몽골 농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직접 시식 행사에 참석해서 갓 지은 밥을 먹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밥알이 찰지고 윤기가 흐르는 완벽한 한국 쌀밥 맛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해 먹던 푸석푸석하고 냄새나는 쌀과는 차원이 달랐죠. 오명규 소장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쌀을 생산한 게 아닙니다. 몽골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겁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중국은 도로를 깔아주고 그 대가로 광물을 가져갑니다. 물고기를 주는 척하면서 어장을 통째로 삼키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양식장을 지어준 셈입니다.
진부올벼라는 종자 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전수했고 재배 노하우를 책으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기적이 일상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2년 가을, 몽골 북부 다르앙 올 지방의 들판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누렇게 익은 벼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한국산 콤바인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지나갈 때마다 나달이 후두둑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메마른 사막의 침묵을 깨는 생명의 교양곡과도 같았죠. 현장에 있던 몽골 농부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양과 말만 키우던 그들에게 자기 땅에서 쌀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마치 마술쇼를 보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수확 작업이 한창일 때 저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현지 연구원으로 한국팀과 함께 땀을 흘렸던 40대 남성 볼드 씨였습니다. 그는 콤바인이 지나간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땅에 떨어진 벼 나달을 줍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도 줍는 것처럼 흙 묻은 나달을 하나하나 입으로 불어 먼지를 털어내더군요. 그리고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 나달들을 고이 담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쌀을 집에 가져가서 제 딸아이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말해줄 겁니다. 보아라. 이게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 눈치 보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에게 이 쌀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고 독립선 언문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몽골은 식량이라는 목줄을 쥔 중국에게 끌려다녀야 했습니다. 국경을 닫으면 굶어야 했고 가격을 올리면 더 비싸게 사야 했죠. 하지만 한국이 전해준 이 작은 씨앗이 그 질긴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볼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묶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박사님들이 우리에게 준 건 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날 수학 행사장에는 몽골 식량농업경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농촌진흥청 오명규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몽골 정부 최고 훈장인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는 형식적인 칠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장관은 훈장을 달아주며 연구원들의 손을 한참이나 놓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땅속의 석탄과 구리를 탐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챙겨갈 이익을 계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땅에 생명을 심어주고 기술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와 한국의 기술 원조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도로를 깔아줍니다. 철도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도로와 철도는 결국 몽골의 자원을 중국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빨대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 건설 비용은 고스란히 몽골의 빚으로 남습니다. 갚지 못하면 항만 운영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이것은 원조가 아니라 덫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건물 대신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빚을 지우는 대신 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던져주며 복종을 요구하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자립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상대가 홀로 설 수 있게 돕는 법이니까요. 이 차이는 몽골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중국 기업이 다녀간 자리에는 황폐해진 광산과 깊은 웅덩이만 남지만 한국 사람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황금 들판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95%라는 경이로운 지지율을 만들어낸 진짜 원동력입니다. 누군가는 고작 쌀농사 하나 성공한 것 가지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심으로 산다는 한국말처럼 식량은 국가 안보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본 몽골인들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손을 잡으면 농업뿐만 아니라 IT도, 제조업도, 국방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이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는 샌드위치 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 국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입니다. 이 희망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단순히 정보 관료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만 퍼진 게 아닙니다. 저 멀리 고비 사막의 외딴게르에 사는 평생 양만 치며 살아온 노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노인은 중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뼈와 살이나 다름없는 낙타들을 팔아서라도 손자를 그 기적의 나라로 보내겠다고 말이죠. 통계나 수치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95%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온도를 느끼기 위해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차를 타고 남쪽으로 550km를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비 사막의 끝자락 달란자드가드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산증인 82세의 바트볼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고비 사막의 협곡처럼 깊은 주름으로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친 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유목민으로 살아온 몽골 초원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광산 때문에 우물이 말라버려 가축을 잃었던 바로 그 할아버지입니다. 2010년 중국 기업이 지하수를 독점하는 바람에 그는 애지중지 키우던 양 80마리와 낙타 8마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에게 중국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가족 같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만든 원수나 다름없었죠. 그 절망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짐승들을 돌보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낙타를 15마리까지 다시 불렸습니다. 그 낙타들은 그에게 재산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운 증거이자 유목민으로서의 마지막 긍지였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겨울 할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대학을 다니던 손자 에르덴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일부 받을 수 있대요. 손자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낙타 털을 팔아 모은 돈으로 공부를 시켰고 그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죠. 할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비를 합치면 당장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500만 원. 평생을 초원에서 살아온 그에게 1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불가능했죠. 며칠 뒤 손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남아서 취직할게요. 중국 광산하청 업체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손자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중국 광산 밑으로 들어간다니. 그들이 파놓은 굴 속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니. 그것만은 죽어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새벽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낙타 15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낙타들의 목을 하나하나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털의 감촉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녀석들은 그가 재기하기 위해 피땀 흘려 키운 분신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팔기로 한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낙타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영감님. 이 낙타들을 다 팔면 이제 뭐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이게 전 재산이잖소.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트럭에 올랐습니다. 낙타 15마리를 판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손에 쥐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자의 계좌로 송금을 마친 뒤 그는 은행 밖으로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빈손이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손자가 출국 인사를 하러 고향집에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30년 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입니다. 에르데나, 잘 들어라. 중국 놈들은 우리 우물을 말리고 물을 빼앗아 갔다. 러시아 놈들은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자유를 빼앗아 갔지.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그 나라는 너에게 미래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공부할 기회를 줬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날개를 달아줬다. 가서 배워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잿더미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기술을 익혀서 잘 살게 됐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배워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을 바꿔라. 다시는 남의 나라에 굽실거리지 않는 당당한 몽골을 만들어 다오. 할아버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손자의 등을 세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유목민의 아들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서 당당하게 한국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와라. 손자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텅 빈 외양간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냐고요. 낙타가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게 반문했습니다. 선생, 낙타는 다시 키우면 됩니다. 새끼를 받아서 5년, 10년 키우면 또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손자의 젊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지 못하면 평생 중국의 하청이나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그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 손자를 받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늙은 몸뚱이 하나뿐이지만 내 손자가 있는 그곳이 이제 내 희망이고 내 조국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95%라는 숫자의 진짜 정체입니다. 단순한 호감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자식 세대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부모들의 피 끓는 결단입니다. 중국이 100년을 공들여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멸시와 분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돈에는 존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 대신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시 대신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낙타를 팔아치운 그 6천만 원이 한국 대학의 등록금으로 쓰이는 그 순간, 몽골의 미래는 베이징이 아닌 서울을 향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제 지정학 전략가로서 냉철한 분석을 내놓으려 합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얻게 될 진짜 이익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이라는 단어는 항상 피 냄새를 동반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유라시아를 정복했고, 대영 제국은 한 포를 앞세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죠. 영토를 넓히고 국경을 긋고 깃발을 꽂는 것이 곧 힘의 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제국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토 없는 제국입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방 국민 95%의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지정학 전문가인 저 토마스 라이너의 눈에 비친 중국의 외교 전략은 전형적인 19세기 패권주의입니다. 그들은 힘으로 찍어 누르면 복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으로 매수하면 친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1대1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주변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항구와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니라 채무 관계일 뿐입니다. 돈줄이 끊기거나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모래성 같은 관계죠. 반면 한국이 보여준 전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빚을 지우는 대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고 가장 필요한 기술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전 세계는 자원 전쟁 중입니다. 특히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희토류, 구리, 우라늄이 땅속에 무진장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과 자본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헐값에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몽골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와 손을 잡으면 이 자원을 제값받고 팔 수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원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재련 기술을 도입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여겼던 자원 창고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의 생산 기지로 변모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양국의 움직임은 이미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몽골 희소금속 센터를 설립하고
공동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늘길을 여러 물류를 혁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죠. 철도가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있다면 비행기로 실어 나르면 그만입니다.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부피가 작고 가격이 비싸서 항공 운송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선 사실상의 경제 연방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경선만 그어져 있지 않을 뿐 자원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혈관처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 동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몽골이 340만 인구의 작은 나라이지만 그들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 권위주의 국가 사이에 끼어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 그 섬 같은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스탄 국가들도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중국의 위압적인 태도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세대가 이제 그 나라들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의 거대한 친한 벨트, 즉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띠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트볼드 할아버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인 낙타 15마리를 팔아 손자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학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건 거대한 투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내 손자가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이, 저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 언젠가 우리 몽골을 가난과 굴종의 역사에서 구해낼 것이라고요. 이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조약이나 군사 동맹보다 강력한 결속력입니다. 종이에 서명한 조약은 찢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신뢰는 대를 이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단순히 자원을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중국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한국은 영토를 넓히지 않고도 영향력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21세기의 진정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제국은 칼로 세운 제국이 아니라 매력으로 세운 제국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고 꿈꾸게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문화 강국,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30년 전 한국의 아버지들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피땀을 흘려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고속도로를 놓아 지금의 번영을 이뤘죠. 이제는 한국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유목민 청년이, 중앙아시아의 소녀가 코리안 드림을 꾸며 한국어 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품격이 아닐까요? 중국은 100년을 공들여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진심 하나로 얻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문화, 여러분이 읽어낸 기술,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한 시민의식이 국경을 넘어 대륙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바트볼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내 손자가 있는 그곳이 이제 내 희망이고 내 조국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무게만큼 대한민국은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저 토마스 라이너는 확신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하나로 연결될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라떼였습니다. 감사합니다.